고구려에도 많은 명장이 있었을 건데 기록이 많이 없어서 아쉽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많지 않은 기록이지만 우리에게 흥미로운 고구려의 숨겨진 명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분노는 고려의 시조인 주몽 동명성왕 때부터 활약해 주몽의 아들 유리왕 때까지 활동한 고려 초기의 장수입니다. 기록이 적어 많은 활약상을 알 수는 없지만 선비족을 무찌른 일화로 볼 때 전략을 짜내는 데 능한 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고구려의 숨겨진 명장 부분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 주몽이 부여에서 탈출해 비류수 근처에 다다랐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주몽은 부여에서 온갖 위험을 넘기고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부여에서 온 주몽에 관한 소문이 퍼져 많은 인재들을 얻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비류수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고구려의 모체가 되었는데 당시 주몽의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주몽은 부하들과 함께 사람들을 모아 하나의 명령체계 안에 규율 잡힌 군대를 만들어 사람들을 습격하고 약탈하는 말갈족을 공격했고 말갈족을 정벌할 수는 없었지만 말갈족에 의한 약탈은 근절시켰습니다. 이후에 주몽은 비류수 상류에 있는 송양이 다스리는 비류국을 통합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몽 일행이 비류국에 도착했고 비류국왕 송양은 사냥을 나갔다가 주몽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송양은 주몽의 비범한 외모를 보고 주몽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송양이 주몽에게 어디에서 왔냐고 묻자 나는 하늘의 자손이요 지금 서쪽에 나라를 세웠소. 이 말을 들은 송양은 대대손손 이어온 비류국 땅 근처에 나라를 세웠고 스스로 하늘의 자손이라 말하는 주몽이 당연히 못마땅했습니다. 우리는 조상대대로 이 지역에서 왕을 해왔소이다. 땅이 작아서 두 왕을 용납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대는 지금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데 나에게 와서 부하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주몽이 송양에게 도전하여 활 쏘기를 겨루었는데 송양은 사슴 그림을 그려놓고 백보 밖에서 활을 쏴 맞추기 힘겨워했습니다. 주몽은 옥으로 만든 반지를 가져와 백보 밖에다 매달아 두고는 그걸 맞춰서 박살내버렸다고 합니다. 주몽은 역사가 오래된 비류국이 나라를 세운 역사가 짧다고 고구려를 업신여기고 자신이 천재의 자손이라는 것을 믿어주지 않는 송양에게 화가 났습니다. 주몽은 고구려가 새로 건국되었기 때문에 비류국처럼 의식을 거행할 때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북이 없는 탓이라고 여기고 이를 한탄했습니다. 이때 부분노가 처음 등장합니다. 부분노는 화가 난 주몽에게 비류국 궁궐로 가서 오래된 북과 악기를 가져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몽이 비류국에서 꽁꽁 숨긴 물건을 내가 무슨 수로 가져올 것이냐 라고 묻자 부분노는 송양이 하늘에서 준 거라고 자랑하던데 하늘의 후손이신 대왕께서 가져간다는데 무슨 상관이랍니까? 대왕이 부여에서 힘들게 지내실 때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랬던 대왕께서도 하늘이 시켜서 이렇게 한나라의 왕이 되셨는데 이번에도 분명히 하늘이 대왕을 도우실 겁니다 라고 대답하고 비류국 궁궐을 털어 북과 악기를 가져와 동명성왕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 볼 때 부분노는 지략과 용기가 뛰어나고 첩보활동에 능한 장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양은 스스로 나라를 주몽에게 바치고 일정량의 세금과 전쟁 시 병력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그에게 속했던 지역의 지배권과 자치권은 그대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때가 기원전 36년 일이었는데 그로부터 17년 후 주몽은 송양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나중에 비류국의 땅은 되찾은 땅이라는 의미에서 다물도라 이르게 되었고 비류부라는 이름으로 고구려에 편입됩니다. 기원전 32년에 주몽은 부분노와 오이에게 행인국을 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고구려는 행인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부곡절을 공격해 멸망시켰습니다. 기원전 19년 주몽은 부여에서 찾아온 아들 유리에게 부분노를 포함한 강건하고 훌륭한 지도자 집단을 남겨주고 세상을 떠났고 부분노는 추모왕에 이어 유리왕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추모왕을 도와 고구려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왕후 소선호는 자신의 두 아들 비류와 온조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자 크게 실망한 후에 소선호 세력은 고구려를 떠나버려 고구려의 힘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서기 8년 초원에 있던 선비족이 고구려와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해왔고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고구려는 이 유목민들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사건은 오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에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유리왕 11년 4월에 고구려 조정에서 군신회의가 열렸습니다. 유리왕이 선비족이 험악한 지세를 믿고 우리와 화친하려 하지 않고 변방지역을 수시로 노략질하고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면 숨어서 나오지 않는 바람에 그들을 제대로 물리치지 못하고 있다. 선비족은 나라의 걱정거리다. 어떻게 하면 선비족을 꺾을 수 있겠는가? 선비는 흉노에게 패하여 흩어진 동호의 후예로 이때 고구려와 만난 선비가 전체 선비족은 아니라 하더라도 고구려에게 큰 위협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선비는 기마병을 이용한 약탈에 익숙했고 그들은 말타기 활쏘기를 기반으로 적을 치고 빠지는 작전에 익숙해 공격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운데 부분노가 대답했습니다. 선비는 땅의 형세가 험하고 수비가 견고한 나라이며 사람들이 용감하여 힘으로 싸워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리석으니 정면 대결을 벌이기보다는 계략을 꾸며 싸우는 것이 굴복시키기 쉽습니다. 유리왕이 부분노에게 책략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우선 사람을 보내서 고구려가 약하기 때문에 겁을 먹고 군대를 움직이기 어렵다는 거짓 소문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소문이 계속 들리면 선비는 우리 고구려를 쉽게 볼 것이고 경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부분노는 선비족을 공격하는 구체적 작전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이 적당한 시기에 새끼를 통해서 정병을 거느리고 선비족의 근거지에 접근해 산림에 숨어 망을 볼 것입니다. 이때 왕께서는 약한 병사를 성의 남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성루에서 선비족이 우리 고구려의 약한 병사를 보고 성문을 열고 나올 것입니다. 그들이 성을 비우고 멀리까지 우리를 추격할 때 신이 정병을 거느리고 선비족 성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때 왕께서는 용감한 기병을 거느리고 저와 함께 그들을 공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부분노는 비료국을 정벌하는 과정에서도 적진에 침투해 적의 귀중한 물건을 빼내올 만큼 첩자의 유용성을 잘 알고 첩보술에 능한 장수였습니다. 주변국과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 놓여있던 당시 고구려는 상대방의 정보를 빨리 얻고 이를 제대로 이용할 줄 알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부분노 이후로 고구려는 첩보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유리왕은 부분노의 책략에 따르기로 하고 먼저 거짓 간첩을 선비에 가서 살게 하면서 고구려가 선비를 겁내고 있다는 소문부터 냈습니다. 그 결과 선비는 고구려를 차츰 무시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선비가 고구려에 대한 방비를 소홀히 하고 있음이 확인되자 유리왕은 선비를 공격할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군사를 출동시킵니다. 유리왕은 부분노의 책략에 따라 고구려 부대를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선비족의 성에 잔입하기 위해 숲속에서 대기하는 부분노를 비롯한 정예병들, 선비족을 성 밖으로 유인하기 위한 미끼 역할을 했던 약체의 부대, 그리고 성 밖으로 나온 선비족이 돌아갈 때 그들의 뒤를 공격하게 될 유리왕의 정예기병 부대였습니다. 고구려가 약한 병사들을 선비족 성 근처로 보내자 약한 병사들을 본 선비족들은 예상대로 성문을 열고 나와 약한 병사들을 향해 출병한 사이 부분노가 군사를 이끌고 선비족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분노가 성을 점령한 것을 본 선비족은 크게 놀라 허겁지겁 방향을 돌려 자신의 성으로 돌아왔지만 성을 장악한 부분노의 고구려 군대가 계획된 대로 성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부분노가 성문에서 직접 적을 맞아 싸우며 선비족을 도륙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유리왕도 정예기병을 이끌고 깃발을 흔들고 북을 울리며 성문 앞으로 진격해오자 선비족은 앞뒤에서 고구려군에게 포위되어 버립니다. 고구려인들은 협동을 통해 선비족을 사냥감처럼 중앙의 도살 지점으로 몰았습니다. 고구려인들에게 정교한 전술이 있었는데 그것은 군사훈련보다 숲속 생활에서 단련된 사냥기술이었고 고구려인들은 사냥기술을 전쟁기술로 바꾸는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던 선비족은 사기가 떨어져 결국 고구려에게 항복했습니다. 고구려는 선비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그들을 복속시켜 속국으로 만들었고 고구려 대외전쟁에 동원되었습니다. 36개 병법은 빨라의 5세기에 만들어진 중국의 병법서인데 부분노는 그보다 훨씬 앞서 이 책에 기록된 병법들을 혼합하여 구사할 줄 알았습니다. 일단 33개인 방간계를 사용해서 고구려군이 약하다고 소문내 경계를 풀게 했고 15개인 조오리산을 사용해서
험준한 지형과 성에 의지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뛰어난 선비족을 성에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개인 상옥추제를 사용해서 부분노가 선비족의 성을 차지함으로써 그들의 구원의 사다리를 치워버린 것입니다. 부분노는 이렇게 용맹한 장수였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지략가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유리명왕은 전공이 으뜸인 부분노에게 상으로 시급을 내리니 부분노가 사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두 대왕의 빛나는 무의 때문이지 제게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유리왕은 시급 대신 황금 30금과 좋은 말 10피를 부분노에게 상으로 주었습니다. 부분노 장군은 이렇게 삼국사기에 딱 2차례만 등장하고 기록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부분노에 관한 기록은 없지만 백전노장으로 먼저 떠난 추모왕을 대신해 유리왕을 도와 고구려 창업기에 큰 공을 세운 장수였습니다. 부분노 장군이 썼던 책략과 비슷한 고구려의 전투이라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사군과의 전투를 보면 고구려인들의 사냥꾼 면모가 드러납니다. 121년 고구려 태조왕은 동생 수성에게 병력 2000을 주고 한사군을 치라고 했습니다. 수성이 병력을 이끌고 출전하자 요동태수 요광이 이를 막기 위해 나와 양군이 대열을 갖추고 대진한 상태에서 수성은 사자를 보내 요광에게 항복하겠다는 서신을 보냅니다. 사실 수성은 형인 태조왕이 죽고 난 후 왕위를 이을 약속을 받았지만 태조왕이 죽지 않고 너무 오래 왕위에 있어 그도 같이 늙어버렸습니다. 수성의 이러한 불만을 요동태수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성의 항복 제의는 요동태수와 그의 수뇌부에게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계책이었고 그 사이 수성 휘하의 고구려군은 싸우기 용이한 주요 지역을 선점해 한사군의 군대를 막아섰습니다. 같은 시간 태조왕은 고구려 본진 3000명을 이끌고 현도와 요동을 공격해 불태워버리고 기존 전투에 대한 보복으로 2000여 명을 죽이고 약탈했습니다. 수성이 주요 지역을 점검해 태수 요광의 병력을 묶어놓고 본진에서 출동한 고구려군이 현도와 요동을 습격한 것입니다. 역시 치밀한 계획이 뒷받침된 후방급습이었고 부분노의 전투처럼 한 팀의 사냥꾼들이 짐승의 어미를 밖으로 유인하고 다른 한 팀이 그 둥지에 있는 새끼들을 포획하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